여기 메모장에 적어놓은 거 있죠? 메모장에 적어놓은 거랑 기출문제 어느 챕터에 어떤 회차에 기출문제가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찍으셔도 되고 단톡방에 올려서 이렇게 놓을게요. 오늘 할 거를 주로 적어놔요. 그래서 98회부터 100회는 우리가 풀 회차이기 때문에 이걸 안 넣습니다. 여기다가 공부하고 이제는 98회, 99는 안 넣었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교재 어디냐면은요. 어, 382페이지. 자, 382페이지 6번이죠, 6번. 382페이지 6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감가상각 문제거든요. 다시 6페이지 6번. 자, 일단 볼게요. 여러분 6번. 자, 6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게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동그라미 1번. 자, 다른 요건이 동일하면 유형자산 취득 초기에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비가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보다 크다. 맞아요, 틀려요? 일단은 틀려요. 왜 틀리냐면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 감가상각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2번은 틀렸어요. 거기 정률법에 대한 게 정액법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률법은 뭐예요? 이거 외우고 계세요, 여러분들? 정률법 뭐 하는 거지? 나와요. 여기. 우리가 정률법은 빼는 게 감가상각 무게를 빼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취득 초기에는 감가상각 무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취득 초기 1년째. 빼기 0은 빼기 0. 맞죠? 빼기 0이니까 일단은 정률법이 취득 초기에는 감가상각을 많이 하죠. 빼는 게 없으니까. 그랬다가 계속 빼는 누적액이 계속 커지니까 감가상각비가 점차 줄어들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일단은 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초기에는 정의법이 여기 이거예요. 저번에 했던 거. 여기요. 감가상각 취득 초기의 감가상각의 크기. 그죠? 그래서 정률법이 제일 크죠, 근데. 네. 그리고 정의법이 가장 감가상각비가 적죠. 취득 초기요. 여기 초기에는 정의법은 계속 같은 그립 가는 거니까. 이렇게 있었어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처음 보신 것 같은데. 처음 보신 거 아니죠? 처음이네. 이거 봤었던 거 이렇게 순가시 만큼 했었어요. 그때 네, 일단 읽어달라고. 자, 그다음 우리가 감가상각은 여러분 수익 비용 대응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동그라미 3번도 틀려요. 감가상각 기계 내용연수라는 게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이니까 그거에 맞게 비용으로 배분하는 과정인데 부채를 인식하는 과정이다. 이 감가상각에서 부채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동그라미 4번 감가상각은 그죠? 맞는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줄이 뭐냐면 우리가 취득 초기에 우리가 기계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정렬법 쓴다라고 했었죠. 일반적으로. 왜냐면 얘네들은 초기에는 쌩쌩해서 수익을 많이 내니까 비용도 많이 잡는 게 맞지만 맞죠?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정액법 쓰거든요. 왜냐면 건물에서 초창기에 많이 건물을 사용하고 나중에 건물 안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예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에 따라서 선택한다. 그 뜻이고 감가상각은 아니 매일 적용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용납을 못해요. 자, 됐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364페이지. 자, 364페이지 5번. 364페이지 5번. 몇 번이죠? 이건 받아실 수도 있어요. 정의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방법은 정의법인데 필수 요소가 아닌 거. 1번이 괜찮네요. 잘하셨고. 자, 그다음에 365페이지 오른쪽. 자, 오른쪽에 6번. 365페이지 오른쪽에 6번. 자, 6번 몇 번인가요? 6번? 6번. 무형자산. 3번입니다. 3번. 일단 1번은 맞죠. 왜냐면 우리가 무형자산은 사용할 목적만 맞죠. 사용할 목적. 그리고 물리적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비화폐성 자산 이게 좀 헷갈리셨을 건데요. 비화폐성 자산 말 그대로 여러분 돈이 되는 자산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무형자산이나 유형자산은 팔아야 돈이 되지 자체로는 100% 돈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뜻이에요. 그 자산 자체로 100% 돈이 들어오는 자산이 아니다라는 게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대여금 같은 경우에는 화폐성 자산이 나거든요. 돈 빌려 대여금이 여러분들 100% 종가될 권리가 있죠, 걔는 자체로서.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자산 인식하면 우리가 그 있었죠 코로나에서 여러분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라는 자산 잡고 그게 아니면 우리가 경상 개발비라고 비용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2번 맞는 표현. 동그라미 4번 우리가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대요. 그럼 우리가 애매하면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보수주의. 그렇죠? 우리 아까 보수주의가 최대한 이익을 낮게 잡는 방법이었잖아요. 맞죠? 최대한 이익을 낮게 잡으려면 연구 단계에서는 무조건 비용 처리하니까. 맞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번 맞고요. 3번 틀려요. 왜냐면 여러분 삼성의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 내부적으로 창출한이라고 있죠. 삼성이 자신의 회사의 브랜드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 거 또라이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미친놈이죠, 뭐. 그렇죠? 자기 브랜드 자기가 창출하고 있어요. 틀린 거. 네, 8번에 보실래요? 365페이지 8번. 365페이지 8번. 네, 8번은 몇 번이에요? 4번? 영업이익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고려한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3번, 다음 3번이에요. 광고 선전비가 판매비와 관리비잖아요. 괜찮나요? 네, 미치는 거래 4번은 외화 환산 수익은 비용, 영업의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자, 했고요. 자, 네, 보시면 중요한 다시 할게요. 이거 감가상각. 아까 표정을 좀 봤어요. 좀 잊어버리신 눈치가 좀 역력해요. 자, 원하시면 표정을 제가 잠시 살펴봤어요. 참 배웠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나시는데. 자, 우리가 감가상각에서요. 우리가 정액법은 외우셔야 돼. 공식을 사실 시험에는 가끔씩 이 공식을 응용해서 실기를 하기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취득한 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빼고 이걸 내용 연수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 외우시고 또 가끔씩 말문제가 출제가 돼요. 우리가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치가 뭐였었냐면 내용 연수 사용을 다 하고 외부에 처분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잔존 가치는 우리가 사용 다 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전부 다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라 잔존 가치만큼 남겨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감가상각할 대상이 되는 금액이다라고 해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거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의 누적이 감가상각 누계를 빼죠. 여기에서 상각률 공간이 우리가 정률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의 누적액을 빼면 이 장부금액이다라고 지칭하는 장부금액. 그렇죠? 여기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정률법 구하는 공식. 자,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자, 우리 연수학계법은 이거였죠. 예를 들면
취득원가가 100원. 그다음에 잔존 가치가 10원. 내용 연수가 3년. 이렇게 하면 우리가 X 1년 초창기 여기에다가 분모가 내용연수 합계였죠. 이게 뭐였었냐면 1년도부터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연수까지 다 더하는 게 분모. 1년서부터 3년까지 다 더하는 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X 2년 12월 31일도 100원 120. 내용연수의 역순이 뭐였어요? 원래는 1, 2, 3 이렇게 하는 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였잖아요. 그 역수는 가장 큰 내용연수가 초기에 왔었죠. 4, 2,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근데 그랬었죠, 여러분들? 여기가 45, 여기가 30, 여기가 15 이렇게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취득 초기에는 정액법을 매년 똑같은 금액을 까니까 가장 감가상각비가 적어요. 그죠? 그리고 정비율법이 감가상각비가 가장 큽니다. 왜냐면 초창기에 빼는 게 없어요.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비율법이 가장 크고요. 주로 정비율법하고 정액법 많이 물어봐요. 비교하는 거 항상. 자, 그럼 취득 초기의 비용의 크기와 취득 초기의 이익의 크기는 반대예요. 반대 당연히. 그래서 비용하고 이익은 반비례니까. 그래서 정액법이 비용이 초기에 가장 작으면 이익은 가장 커야죠.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 우리 자, 우리 감가상각비 실기에 자동결산으로 입력하실 때 공장이면 여기 500번대 감가상각비란에 그리고 본사면 800번대란에 입력하시는 거 다시 한번 보트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가 무형자산의 영업권 있었죠. 매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매력이라는 건 남이 평가해줘야 그게 객관적인 거지. 다른 사람 내가 마음대로 나를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거 도라이였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영업권이라는 건 외부에서 구입하는 것만 인정. 합병할 때 내가 매력적인 회사를 사야 돼요. 그렇죠? 나 혼자서 우리 회사는 매력적이다라고 도라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말문제 기억하시고. 이런 거 있었죠, 여러분들? 그리고 산업재산권이라고 해서 나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특허권, 뭐 상표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맞죠?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 관련 문서 등을 프로그램 같은 걸 사면 그만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을 소프트웨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차권리금은 상가보증금이라 쓰죠, 여러분들. 상가권리금.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제가 기존에 임차인인데 그 새로운 기존에 임차인인데 그곳을 내놓은 거예요. 그곳이 되게 터가 좋아요.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의 임차인한테 더 주는 거 임차권리금이라고 있고 임차권리금 받는 사람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거 내가 먹는 거니까. 그렇죠? 또 무형자산이라는 거 좀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 아까 했던 그거예요. 우리가 연구 단계 지출은 초창기의 활동이니까 그냥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연구비라는 무조건 비용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개발 단계에서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그때는 자산 잡죠. 이게 개발비약가. 근데 개발 단계에서 실패했다 라고 하면 경상 개발비라는 비용. 그리고 아까 했던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를 구분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개발 단계는 자산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관계예요, 반비례관계예요? 비례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니까 자산을 짜고 이익이 커진단 말이에요.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비용으로 보는 연구 단계로 봐야 이익이 작아지죠. 그죠? 그래서 말문제로 보면 잘 나와요. 잘하시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나중에 원가 공장의 회계를 배우셔야 이해가 되시고 회계는 공장의 회계를 냅니다. 회계부터요. 그래서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했었죠. 다시 복습. 자, 우리가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원칙적으로 0으로 봐요. 왜냐 보이지 않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다 했을 때 판다라고 하면 살 사람이 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0. 그리고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을 알 수 없을 때 정액법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를 안 주면 0이라고 해석하시고 무형자산은 방법을 안 줘도 정액법이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고. 자, 일단 요거 우리가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었죠. 복기가 리마인드 초과할 수 없었지만 우리가 법에 따라서 뭐 저작권을 40년 동안 보호한다라고 하면 무형수 40년. 그죠? 그 다음에 뭐 저작권 계약 우리가 저작권을 빌려주는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40년 동안 빌려간 거예요. 그럼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20년 초과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주의하실 게 우리가 감가상각은 취득한 시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사용한 시점부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 내가 3월 달에 기계를 샀어요. 근데 3, 4월 달에는 황사 때문에 기계를 못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부터 가동을 했어요. 5월 달부터 상각을 한다는 했었죠. 감가상각을 사용하니까 감가상각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말문제 좀 조심하시고. 그렇죠? 썼으니까 최근에. 자, 됐어요. 이건 무시하시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분계 좀 맡겨볼게요. 어디냐면요. (363페이지) 363 문제 5번에 1번 363페이지 문제 5번에 1번 좀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문제 5번에 1번 문제 5번 유형은 위에 제목 보시면 결산이에요. 올해 연도 말에 분계 어떻게 할 거냐. 기억은 나시죠? 기억은 뭔가
자, 보실게요. 한번 주셨어. 요 문제,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단기 차입금이 시간이 지나서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했죠. 이런 부채를 우리가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썼을 거예요. 맞죠? 장기 부채였다가 시간이 지나서 유동성 부채 됐다라고 알려주는 개정 과목이었죠. 잘 나와요, 시험. 어떡하지? 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차변에 장기 차입금 아닙니다 라고 해서 비유동 부채인 장기 차입금 까는 거죠, 여러분들. 차변으로. 그죠? 요 대변에 장기 부채였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유동성 부채 됐다라고 해서 유동성 장기 부채 해주시는 단기 차입금 하시면 안 됩니다. 단기 차입금은 태생 자체가 만기가 1년 이하일 때 쓰는 거예요. 태생이 만기가 1년 이하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리고 거래처 둘 다 나중에 실기 입력하실 때 거래처 둘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둘 다 채무거든요. 기억나시죠? 그죠? 기억나셔야 돼요, 이런 거. 똑같은 문제. 응? 저번에 실기할 때 잘 맞추시다 갑자기. 이틀만 하니까 또 갑자기 들리네요. 잘하셨는데 여러분들. 네. 꼭 보세요. 헷갈리시네요. 영상 같은 거. 알았죠? 자, 됐어요. 네, 연습을 자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숙제는 꼭 하시고. 알죠? 페이지 적어놓은 거 제가 괜히 적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적는 게 그 아까 적은 거 있죠. 메모장에 그거 안 보시는 의미 없어요. 제가 적는 거. 그냥 여러분들한테 또라이잖아, 또라이지. 좀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렇게. 자, 이제 사채할게요. 사채. 여기는 출제를 좀 해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사채.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회사가 자, 회사가 투자를 받는 방법, 거액의 자금을 끌어모으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겁니다. 지금 안 나옵니다. 나오긴 하는데 너무 쉬워서 안 나와요. 이렇게 되겠지 뭐. 2년짜리 빌렸다 다고 장기 차입금 누가 몰라요. 그죠? 여기 잘 냅니다, 여러분들. 네. 내긴 내지만 내면 쉽기 때문에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채는 이미 했었죠. 사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돈을 거액을 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여기 돈 빌리는 거. 그 다음에 뒤에 가서 할 건데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해요. 법인은 여러분들 주식을 발행하면 안 갚아도 돼요. 맞죠? 삼성전자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여러분 사셨습니다. 그거 갚나요? 삼성전자 갚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건 부채니까 갚아야 되는 거지만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 갚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받는 거예요. 맞죠? 투자를 받고 걔한테 권한을 주는 거죠. 맞죠?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주총에 참여해서 나의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위험성이 크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걸 배우실 건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사채를 여러분들이 분개를 끊으실 때는 절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채를 발행하는 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 완벽하게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발행의 유형, 발행이라는 건 투자받는 유형이에요. 돈 빌리는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자, 우리가 발행하는 유형이요. 액면 발행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을 액면가액이라 했었죠. 만기에 갚아야 될 금액만큼 돈을 빌린다라는 겁니다. 액면 발행이라고 불러요. 회계에서. 아시죠? 그리고 할인 발행은 뭐냐면 액면 금액보다 회사가 낮은 금액을 빌리는 걸 할인 발행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외우셔야 좀 이따가 푸실 말 문제가 풀려요. 왜냐하면 이 용어는 주식에서 또 나오거든요. 주식에서도 이 용어 또 나옵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할증 발행. 여러분들 할인은 이미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할인 싸다. 그러니까 싸게 발행하는 이 정도 느낌. 할증은 못 들어보셨죠? 솔직히 말하면 예산에서 씁니다. 뭐냐면 택시에서 말해 택시 12시 땡 하면 할증료 붙는다라고 하거든요. 할증료.
아시죠? 할증료 묻는다라는 건 택시기사분 입장에서 더 받아가시는 거죠. 기본요금보다. 평상시 기본요금보다 더 증액해서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액면 금액보다 증액, 높게 돈을 빌려가는 거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럼 우리가 요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은 이 이자율 간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이 이자율이 뭔지 좀 아셔야 되겠죠? 말 문제를 푸시려면. 자,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액면 이자율은 뭐냐면 이거야. 들어보시면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 시장 이자율은 뭐냐면 우리가 채권 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채권 시장에서의 시세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권 시장에서의 시세 이자율. 근데 우리 채권 시장에서 이자율이 계속 바뀌거든요.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미국도 계속 바뀌어요. 막 사채, 미국채, 10년 금리 해가지고 계속 바뀝니다. 날마다. 그렇죠? 이게 시장 이자율. 그리고 액면 이자율은 뭐냐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있죠. 발행하는 회사가요. 갚기로 하는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들어보시면 자, 일단 적어놓을게요. 자,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 사채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보시면 자,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차이 법인이 채무자고 은행이 채권자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기 할게요. 채권자. 은행에서 돈 빌리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을 빌리시면 채권자는 은행이죠, 여러분들. 어렵죠,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은행이 채권자입니다.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채무자는 회사고 법인, 회사라고 회사. 됐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채무자가 정하는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채무자가 정하는 이자율.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무자, 예를 들어볼게요. 잠시 마세요. 채무자가요. 내가 8%의 이자율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액면 이자율이네, 액면 이자율. 그러니까 액면 이자율은 채무자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한 이자예요. 됐죠? 근데 은행이 뭐라고요? 맞죠? 일단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평가에서 야, 나는 너 8%못 빌려주겠다. 너 신용등급이 낮네. 넌 10%야 라고 하죠. 이 10%는 신용등급을 고려한 시장이자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은행한테 돈 빌리면 8%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못 줘요. 은행이 야, 너 10%야? 근데 얘가 나 저 8% 주면 안 돼. 빨리 같이 나가겠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10%를 빌려요. 무슨 말이냐? 항상 우리가 요 은행에서 빌리는 거 뭐가 먼저 결정이 되냐면 얘가 먼저 결정이 돼요. 시장 이자율부터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일단 개신용등급을 평가해서 시장 이자율을 정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채무자인 법인이 저 시장 이자율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면 빌리는 거고. 이해되시겠어요? 시장 이자율이 좀 내가 빌리려고 하는 것보다 높아요. 그럼 안 빌리는 거.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빌린 거잖아요. 빌렸으니까 요 액면 이자율이 두 번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둘은 항상 같아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무조건 시장이자로 액면에서는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실 때 여러분들 이자를 정해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물론 내가 생각하는 이자율은 있죠. 하지만 은행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자를 안 주면 은행이 돈을 안 빌려줍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전부 다 얘밖에 없어요. 액면 발행입니다. 무조건.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근데 지금은 갑자기 뜬금없이 두 개도 있잖아요. 잘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사채 발행 있죠. 사채를 발행하면 우리가 채권자는 그냥 일반 뭐라고 할까요? 채권자는 은행일 수도 있고 뭐라고 할까요? 투자자라고 투자자. 사채 투자하는 사람,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투자자. 그리고 회사. 되셨죠? 자, 회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8%의 이자를 줄게요. 여기 액면 이자죠. 저 8%의 이자를 드릴게요. 잊었어요? 이게 먼저 얘기해요. 무조건 사채. 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자를 정해놓습니다. 미리. 아시죠? 정해놓고 투자자한테 빌려줄지 안 빌려줄지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나 8% 이자 줄게. 알아서 이들이 빌려주든 말든 이렇게 됩니다. 진짜. 되시겠죠? 그럼 투자자가 10%로 빌려줄 수도 있고, 죄송해요. 10%의 이자율일 수도 있고, 6%의 이자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시장이죠. 그러니까 회사가 정해놓은 이자하고 실제 채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자는 계속 바뀌어요. 여기는 계속 바뀌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여기 이해가 절대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이자율을 지가 미리 정합니다. 요게 먼저입니다. 얘가 먼저.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한테 돈 빌려주는 놈은 시장 이자율과 얘가 주겠다라는 이자율을 비교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해요. 아셨죠? 사채 발행할 때는 진짜로 제가 맨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세무 2급, 세무 1급에서 돼요. 제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거를 너무 생각하시거든요. 아시죠? 그쪽은 요거밖에 없어요. 무조건 요 은행에서 정해놓은 이자가 먼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주는 이자는 은행 이자를 반드시 따라갑니다. 무조건. 그죠? 이게 되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네. 자, 그럼 여기 굵게 다시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잘 보셔야 돼요. 이해입니다. 이해. 보시면 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8%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게 액면 이자율이 회사가 정해놓은 이자율. 물론 여기서 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채무자가 정한 이자율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은 10%래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시장 이자율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자율이라면서요. 되셨나요?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는 채권자가 빌려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단지 채무자는 이자율만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있었어요? 그럼 제가 채권자예요?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채에 투자하면 10% 받거든요. 다른 사채에 투자하면 맞죠? 다른 사채에 투자하면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요놈 새끼가 8%, 요놈 새끼 여러분 말고요. 요 사채를 발행하는 자가 난 8%밖에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매력도가 떨어져요? 매력도가 높아요? 떨어지죠, 매력도가. 그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만약에 이 회사가 빌리려고 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래요. 맞죠? 100만 원 빌려줘요? 안 빌려주죠, 여러분들.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100만 원 어떻게 빌려줘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냥 너의 다른 채권 시장에 투자하면 10% 이자 받는데 너는 8%밖에 이자를 안 주네. 100만 원 다 못 빌려준다. 닥쳐. 더 적게 빌려주겠죠,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할인반이 적게 빌려주니까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도 적게 빌려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부등호 장난치거든요, 실제로. 부등호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되는지 익명반응 낼 수가 없어요. 너무 쉬워서 안 됩니다. 되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자, 반대로 여기. 자,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항상 예가 결정이 먼저 돼요. 야, 100만 원에 나 매년 8% 이자 줄게. 넌 얼마를 빌려줄 수 있니? 라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절대 여러분 도라이들을 가정하시면 안 돼요. 도라이. 무슨 말이냐면 바보를 전제하시면 안 돼요. 바보. 아시죠? 바보를 전제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서 할게요. 8%인데 채권 시장에서 주는 이자는 6%밖에 안 돼요. 그 뜻이죠. 맞죠? 다른 사채에 투자하면 채권자인 저는 6%밖에 이자를 못 받아요. 근데 이 회사는 8% 이자를 주겠죠. 되게 매력적이죠. 그죠? 이제 도라이를 가져게 도라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도라이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채권 시장에서 빌리면 채권 시장에 투자하면 6%밖에 못 받는데 너도 8%나 주네? 100만 원 빌려줄게. 근데 얘가 바보야. 그래. 이런 또라이는 아예 없어요. 그렇죠? 절대 또라이 생각, 항상 여러분이 이쪽 할 때 도라이를 갖고 생각, 도라이. 우리가 항상 이쪽은 도라이를 전제하지 않아요, 절대요. 합리적인 사람들이 거래한다고 전제를 깔아요. 아셨죠? 나 같으면 어떻게 할 텐데 절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쪽은요.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8% 이자를 주는데 내가 사채를 다른 곳에서 취득하면 6%밖에 못 받아요. 그게 매력적이죠. 매력적이니까 더 빌려주는 거예요. 얘가 또라이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 자기는 8% 이자 주면 다른 곳에서 6% 이자밖에 안 주니까 되게 갑질하겠죠, 여러분들. 내가 이자를 더 주는데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줄래?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계속 더 빌려줘요. 채권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잖아요. 얘가 더 주니까 이자를. 이해되세요? 그래서 8층반이 되는 8층반. 되시겠죠? 이거 잘 생각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분계입니다. 분계를 최근에 좀 내더라고요. 사실은 잘 시험이 낸 적은 없거든요. 실기를 최근에 좀 내고 있어요. 해보죠. 자, 보시면 이제 사채 발행입니다. 보시면 외우셔야 돼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보시면 회계 1급은 어렵게 내진 않아요. 분계 어렵게 내면 생 2급 때 하실 거고. 지금 요거 보시면 돼요. 자, 사례. 자, 액면 금액이 1,000원인 사채를. 일단 회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만기가 몇 년인지 몰라도 그 만기가 3년이라고 하면 3년 뒤에 1,000만 원 갚을게. 그게 액면 금액이에요. 자, 인 사채를 900원에 발행을 했대요. 요거는 여러분들 할인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이어서 액면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발행을 했으니까 이 사채가 좀 매력적이지 않았나 봐요. 그죠? 발행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지금 빚은 얼마예요? 900원이 900원. 1,000원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리면 1,000원이지 이게. 빚이 은행에서 돈 빌리지 절대 안 되다니까? 아셨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여러분 1,000원이에요, 1,000원. 아셨죠? 근데 이 사채가 매력적이지 않다 보니 나는 지금 900원 갚아야 되고 나중에는 1,000원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채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추가적으로 100원의 이자를 나중에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900원 빌리지만 만기가 되면 너한테 1,000원을 갚을게. 왜 그럴까요?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이자를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꾸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여러분 이거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 내가 1,000원을 빌렸는데 은행이 900원만 줬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갚으셔야 될 금이 1,000원이잖아요. 다시 한번 표시 보시면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1,000원을 빌리셨어요. 근데 900원만 받아가셨어요. 여러분 신용등급이 낮으셔가지고 900원 같아요? 1,000원 갚으셔야 되잖아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셨죠?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지금 내가 1,000원을 그러니까 3년 뒤에 이 회사가 사채를 발행을 해서 1,000원을 주는 거고요. 주겠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회사 찾아보면 이렇게 이 회사가 나 1,000원에 액면 이자율 6%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나 1,000원에 너한테 액면 이자율 6% 60원씩 이자를 줄게.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항상 예가 먼저 결정이 돼요. 무조건 정해 이자를. 아셨죠? 자, 근데 두 번째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장 이자율은 8%예요. 다른 채권 시장에서는 8% 이자를 주는데 나는 6%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내 사치가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900원밖에 안 빌려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나는 나중에 상대방한테 시장 이자율만큼 맞춰줘야 되거든.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너한테 6%밖에 못 주지만 너한테 나중에 시장의 이자율만큼 보상해주기 위해서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이자를 100원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너한테 900원 빌리지만 나중에 1,000원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3년 뒤에. 되시겠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예요. 그게. 그렇죠? 은행에 이자율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자, 이 분계는 정확한 분계는 세무 이극대 배우 세무 이극대.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분계를 보셔야 돼요. 알았죠? 자, 그럼 분계를 어떻게 하냐? 자세한 분계는 세무 이극대 합니다, 여러분. 더 자세한 건 세무 이극대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를 제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자체하실 때는. 아셨죠? 자, 분계 어떻게 뜨냐? 자, 지금 내가 900원 빌렸죠? 900원 빌렸으니까 부채도 900원이에요. 3년 뒤에 부채가 1,000원인 거지. 아셨죠? 근데 우리가 사채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무조건 사채는 액면 금액을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채법. 이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받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액면 금액 써요. 왜 액면 금액을 써라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투자자, 주주들한테 만기에 상환해야 될 금액 정보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만기에 저는 1,000원 갚아야 될 사람입니다라는 정보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사채를. 아셨죠? 그 사채를 액면금액 전으로 외워주셔야 되고 우리 시험에 액면금액 적는 애가 2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사채입니다. 이상. 자, 그리고 차변에 현금은 900원만 들어왔죠. 그죠? 그럼 차변이 빠꾸나잖아요. 자, 요때 쓰는 계정과목은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뜻은 이거예요. 지금 사채를 할인 발행한 거죠. 할인 발행했고 요 차금이 뭐냐면 줄임말인데 차이가 나는 금액의 줄임말이에요. 사채를 할인 발행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이에요. 이 뜻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실제로 이건 3년 뒤에 갚아야 될 부채고요. 지금 부채 분명히 900원이 맞아요.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를 차감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불러요. 재무 상태 때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놈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 때문에 이건 사단이 난 거예요. 알려주셔야 돼요. 일단 사채는 1,000원. 이면 근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만큼 같은 방향에 위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지금 차변에 있죠. 근데 사채하고 같이 붙어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분계는 마이너스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로 차변이지만
재무상태표 표시할 때만큼 사채하고 같이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이항시켜야 되겠죠, 여러분들. 같은 반응을 쳐야 되니까. 그죠? 이항하면 음수예요, 음수. 이렇게 표시가 돼, 실제 재무상태표. 이용자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만기에 상환해야 될 부채. 근데 지금 부채 이렇게 둘 다 표시하라는 거야. 그래야지 좀 유용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냥 딸랑 900원 이렇게 표시하면 지금 갚아야 될 게 900원인지 아니면 만기에 갚아야 될 부채가 900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얘를 사채 차감 계정이라고 부릅니다. 요시고. 자, 두 번째. 여기. 자, 액면금액 1,000원인 사채를 1,200원에 발행하고 현금을 수령하였다. 그럼 얘는 어떤 발행이 어떤 발행? 먼저 얘는 할증 발행이죠. 액면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발행을 했으니까 비슷해지겠어요? 해보면 자, 일단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요. 그렇죠? 돈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니까. 근데 사채는 계정하고 사채예요. 근데 빌릴 때는. 그죠? 사채는 무조건 액면 금액을 써야 된다라고 외우시고, 나는 만기에 1,000원을 갚아야 된다. 라는 정보. 자, 근데 지금은 1,200원 받았죠. 왜냐면 우리 회사가 이자를 좀 많이 주나 봐요. 맞죠? 채권시장의 이자율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더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더 받은 거고. 그죠? 이제 대변이 깡고 나잖아요. 맞죠? 뭐 이때는 뭘 쓰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을 먹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채는 시다발이 계정은 2개를 달고 다녀요. 1개가 아니라 2개.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2개. 둘 중에 하나를 달고 다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얘는 뭐냐면 사채를 가산하는 계정이에요. 왜냐면 지금 내가 부채는 1,200원 있는 거거든요. 빌린 거 1,200원이니까. 단지 3년 뒤에 갚을 게 1,000원일 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얘는 그 표시할 때는 이렇게 표시하겠죠. 사채 1,000원. 근데 얘는 사채하고 태생부터 같은 쪽에 있네요. 맞죠? 같은 쪽에 있으니까 이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항을 같은 쪽에 이미 있는데. 그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200원. 이거 마찬가지죠? 만기에 상환해야 될 부채, 그렇죠? 지금 갚아야 될 부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채를 가산하는 계정이다라고 사채 가산 계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는 차감 계정만 배웠지만 가산 계정도 실제로 있긴 있어요. 아셨죠? 사채는 시다발이 계정 2개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문제 좀 풀어볼까요? 이건 밑줄 좀 칠게요.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51페이지. 자, 51페이지 가로 1번 사채 발행 방법 있죠, 여러분들. 보이세요? 자, 거기에서 첫 번째 줄 끝에 액면 이자율이란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기는 이자율을 의미까지 밑줄 좀 쳐주실게요. 액면 이자율이란 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지급할 사채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이자율을 의미. 아까로 따지면 내가 100만 원에 8% 이자를 줄게 라고 해도 8% 있잖아요. 그거 액면 이자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줄 좀 두 번째 줄 끝에 시장 이자율은 실제 시장에서 지급하는 이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이자율이라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 시세 이자율 이 정도. 자, 거기에서 일단 발행 방법 있죠. 발행 방법.
자, 발행 방법의 두 번째 발행 방법 할증 발행 보이시나요? 할증 발행이라는 제목에 밑줄 좀 치시고 그리고 할증 발행 아래에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크다 이렇게 좀 쳐주실게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클 때 할증 발행이 됩니다. 아셨죠? 액면 이자율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가 더 큰 거잖아요. 매력적이죠, 매력적. 자, 그리고 할증 발행의 정의 밑줄입니다. 사채의 발행가액이 사채의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오른쪽이요. 사채 할증 발행의 오른쪽. 사채의 발행가액이 사채의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가 우리 할증 발행된다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아래 분계 보이시죠? 분계. 보이세요? 자, 대변의 사채 액면가액에 밑주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사채 무조건 액면가액 써요. 암기상. 그리고 대변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과 주시고 그리고 얘는 사채 가산 계정에 밑줄 사채 가산 계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행 방법의 할인 발행 밑줄 치시고 그리고 할인 발행 가로의 밑줄입니다.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다. 이럴 때 할인 발행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 회사가 주는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이잖아요. 그게 시장의 이자율보다 낮으니까 매력도가 떨어져요. 반대죠. 액면 이자율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잖아요. 그게 시장에서 주는 이자보다 낮아요. 덜 매력적이니까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리고 밑줄 쪽 오른쪽. 자, 사채 발행가액이 사채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 밑줄 쓰시고 그리고 아래에 분계 있죠? 똑같이 회색 분계. 자, 대변의 사채 액면가액 붙이시고 대변의 사채 액면가액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밑줄 치시고 가로 안에 사채의 차감 계정에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 좀 보실게요. 이것도 실제로 좀 합니다. 보시면. 자, 우리가 그 사채를 발행할 때 있죠, 여러분들. 자, 사채를 발행할 때 쓰는 비용을 우리가 사채 발행비라고 불러요. 사채를 발행할 때 쓰는 비용, 사채 발행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사채를 발행하면 우리가 채권자를 모집해야 되잖아요. 채권자를 모집할 때 공고문 내야 돼요, 공고문. 공고문 내는 것도 일단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채를 발행을 하건 주식을 발행을 하건 뭐를 하는 거냐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목적과 주식을 발행하는 목적을 서술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돈 필요해서요. 또는 뭐 합병자금 마련하기 위해서요. 막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걸 법무사분한테 검토를 맡아야 됩니다. 법에 맞게 발행을 해야지. 그럼 당연히 법무사분한테 수수료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사채 발행비라고 불러요. 여러분 외우실 건 뭐냐? 사채 발행비는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발행 금액에서 깝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일까요?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니라서 그래요. 사채를 발행하는 건 우리 회사의 주된 활동이 아닙니다. 응? 주된 활동이 아니니까 발행 금액에서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도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별도로 비용 처리하면 재고자산이 오잖아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자, 어떻게 하는지 여기 사례 좀 보실게요. 이거하고 문제 풀고 쉴게요. 자, 액면 금액이 1,000원인 사채를 1,200원에 현금 발행했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 할증 발행이에요. 그죠? 1,000원짜리 사채를 1,200원에 발행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보시면 자, 이와 관련된 사채 발행비 300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채 발행비는 여기 발행 금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300원 어디서 까는 거예요? 1200원에 발행했다라고 해서 1200원에서 까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사채는 최종적으로 900원에 발행된 겁니다. 발행가액에서 까니까 최종적으로 900원에 발행된 거예요. 이해되시겠나요? 그럼 1000원짜리 사채를 최종적으로 900원에 발행했으니까 어떤 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이 된 거예요. 최종적으로. 아시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할인 발행이 됐으니까 여기는 사채 할인 발행 참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만 보시고 할증 발행이라고 오해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공개해볼게요. 보시면. 자, 일단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라는 부채가 증가하죠. 네, 그때 사채는 무조건 100면.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가 발행가액에서 깐다라고 했을 때 900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에서 요따구로 좀 많이 줘요. 받은 건 현금, 나간 건 보통예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차감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오고 나간 계정가액이 다르니까. 그죠? 차변에 현금 1200원 들어왔고, 사채 발행비는 보통예금 300원 나갔죠. 그죠? 이렇게 쓰셔야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변한 건 없어요. 뭐냐면 최종적으로 할인 발행됐다라고 변하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할인 발행된 거죠. 1000원짜리 사채 300원에서 1200원에 300원 까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최종적으로 할인 발행됐으니까 여기에 계정과목 하나 남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00원 까고 나잖아요. 여기에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이 아니라니까요. 할인 발행 차감했어요. 왜냐면 최종적으로 할인 발행 됐으니까.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들 이렇게 사채 발행비가 나오면 반드시 최종적으로 어떤 발행이 되는지 꼭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딴 문제 나왔대요. 왜냐면 계정 과목을 잘못 쓰면 점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 점수가 없어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아시죠? 자, 밑줄 치고 그 다음에 문제표 풀게요. 자, 52페이지 맨 위에 가로 2번 사채 발행비. 자, 사채 발행비 두 줄 다 밑줄입니다. 맨 위에. 자, 사채 발행비는 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되는 인쇄비, 수수료 등의 비용을 말하면 이게 정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최종적으로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이게 핵심이죠.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 조심. 자, 문제 풀고 쉽게 우리 바로 실기하죠. 자, 어디 있냐면요. 죄송합니다. 353페이지. 네, 6번입니다. 11월 1일자. 이거 여러분들 분개 한번 해보실래요? 저 실기에도 문제 있어요. 사채 발행 분개. 353페이지 6번. 자, 좀 내릴게요.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잊으면 안 돼요. 절대. 네. 자, 다음 문제 이제 말문제 하나 풀고 쉴게요. 저는 분명 아까 말문제 푼다고 했어요. 자, 343페이지. 343. 343. 몇 번인지 벌써 잡으셨네. 맨 위에 거면 6번인데 7번입니다. 7번. 일단 2번하고 3번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네, 그거는 세무 2급이요. 세무 2급 하시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2번, 3번 모르셔도 답이 나와요. 답이 여러분들 20초만 나오죠. 20초만 나오셔야 됩니다. 문제를 일단 이거 틀린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먼저 보시고 문제를 처음부터 그냥 1번 딱 보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물음을 먼저 보셔야죠. 물음을. 예, 여러분 이거 이렇게 습관이 문제를 먼저 보셔야 문제를 아시죠? 내가 4개를 다 해가지고 맞추는 건 없어요. 이렇게 획일급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진짜로. 시간 부족이 제일 심한 게 1급이거든요. 몇 번이에요, 여러분들? 1번, 1번. 아까 사채 발행비는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발행가액이 차감한다면서요,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2번. 2번은 아까 했었죠. 우리가 2번은 뭔지 몰라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가 나중에 3년, 우리가 해당 만기 동안 추가로 지급할 이자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저 아까는 900원 빌렸지만 나중에 1000원 갚아야 되니까 3년 동안 너한테 이자를 추가적으로 지급하겠다. 내가 지금 당장에 돈이 없어서 시장보다 이자를 못 지급할 거예요. 그 뜻입니다. 네, 나중에 세무 이따 할게요. 다시. 네. 자, 동그라미 3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건 세무 이급 때. 동그라미 4번.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크대요. 그럼 해석해 보세요. 액면 이자율.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율보다 그게 액면 이자율이죠. 시장 이자율.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자율이 더 커요. 그러면 이 사채는 여러분 채권자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이지 않아요 라는 매력적 여기까지 이렇게 두개 받는 매력 떨어져요. 떨어져요. 왜 떨어져요, 여러분들? 액면 이자율.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 시장 이자율. 다른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자. 채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이자보다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이자를 덜 주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덜 주고 있다. 덜 주고 있으니까 매력이 떨어지죠, 여러분들. 떨어지면 적게 빌려주겠죠, 적게. 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 헷갈리시면 그냥 시장 이자율은 은행의 이자율이라 생각하셔도 돼요. 해석을 하면 이렇게 채권자 입장에서는 액면 이자율,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는 이자보다 시장 이자율은 그냥 채권자 은행에 저금하면 받는 이자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더 속편하실 수도 있어요. 은행에 저금하면 받는 이자가 상대방이 주는 이자보다 세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사채 이자가 덜 매력적이겠죠. 은행에 저금하는 게 더 세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행에 저금하고 말지. 그렇죠. 상대방한테 적게 빌려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죠? 자, 10분 쉬었다가요. 4시 40분에 마지막 교시는 실기할게요. 네, 10분 쉬시죠. 힘드시죠? 이미 회기 때 많이 해가지고.